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췄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 이후로는 일단 테슬라의 급락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외에는 특이한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차익 실현, 자, 미국 증시 과연 괜찮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대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증권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소수의 대란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경우엔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증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또 요소수에 대한 이 대란 부분들은 장기화되기 전에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MSI 지수 편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MSI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자, 여기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MSCI 지수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종목들은 지금 사도 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0일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만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우려감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갑자기 미국이 또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디커플링이잖아요. 네, 깐부 아니고 디커플링. 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디커플링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거죠.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도 조정이었는데 내려가면 얼마나 더 큰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왜 내려갔는지 또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미국 증시가 그동안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이유는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악재가 해소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오늘 주가가 내려간 이유는 간단하죠. 차익 실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지표나 등등에서 악재를 끄집어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자, 그냥 간단한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우지수는 0.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67% 하락했습니다. 뭐 낙폭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장중에 조금 더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 마감 시점에서 조금 올려주려는 시도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췄다라고 하지만 뭐 큰 폭의 하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0.5% 올라가면 다시 사상 최고치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내용이고,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재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었을 테니까 특별하게 움직임이나 또는 경제지표상에서 문제는 없었을 테고요. 가장 이제 손꼽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12%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틀 연속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주식 10%의 매각 여부를 물어봤다 이거죠. 내가 가진 주식을 10% 정도만 팔까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함이다, 이걸로 알려져 있죠. 자, 아직 뭐 팔겠다 안 팔겠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 이 10%의 지분이라면 약 2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5조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게 한꺼번에 훅 튀어나온다는 얘기인데 대단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 정도 시총 되는 것 같아요. 20 몇 조쯤 되는 거. NC소프트가 아니라 크래프톤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런 기업 하나를 통째로 매각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갖다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팔아치운다. 그러면 위쪽에서 쏟아지는 물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 트위터에다가 지금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찬성표가 58%, 반대가 42%. 머스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다음에 세금 내려면 주식 팔아야지. 뭐 등등의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시점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세금은 네가 알아서 내고 주식은 그대로 보유해야지 라고 보여지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뭐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라고 미리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얘기인데 상당히 특이한 내용이죠. 뭐 증권가에서는 이제 방정을 떨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 오너인데 주식을 팔기 전에 내가 주식을 팔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던져준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건 안 그렇습니다. 주가 올라가면 그냥 좋은 얘기 딱 해놓고 주가 딱 띄워놓은 다음에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취재주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 악재 때문이 아니라 네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또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팔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기업 가치에는 아직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좀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한번 볼게요. 미국 정부가 전략적 비축유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고를 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방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이게 근데 제니퍼예요. 이 제니퍼가 미국 행정부가 휘발유와 난방유 가격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모든 옵션 중에 당연히 전략적 비축유의 방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되게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재고를 풀어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유가가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급하면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비축유까지도 풀겠느냐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 사태가 그 정도까지 심각한 거였어? 와 그러면은 유가가 계속 올라가겠네 라고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WTI 가격이 텍사스산 원유죠.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금 84.15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84.15달러.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뭐 100달러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휘발유가 엄청 올랐죠. 지금 1,9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유류세 가격이 인하된다고 그랬죠. 유류세가 인하된다는 게 이제 14일부터인가요? 그렇게 인하가 된다고 했는데 유류세를 인하를 하더라도 뭐 크게 와닿는 모습이 없을 것 같아요. 1,900원이면은 한 100 얼마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다시 1,700원대로 가는 부분이겠죠. 근데 기름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볼 것인지 여러분들 뻔하게 나타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제 마진이라든지 또는 원재료를 가져오는 쪽 입장에서는 당장은 손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품 가격 인상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 이런 쪽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유 화학 섹터 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즉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표상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연준이 뭐 당분간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본다라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압박할 재료는 없어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좀 하자 이런 식의 의견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에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국내 증시는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또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많지 않은데 악재가 나와버리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국내 증시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수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일 테고요. 저점권까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만기에서 하방으로 그 방향성을 잡지 않은 이상은 주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 요소수 대란. 요소수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종목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른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인데 이게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는 화물차가 다 멈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어떤 품목이기도 한데 당연히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류 쪽에서의 움직임,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냐면 화물차가 없으니까 컨테이너가 다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출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은 이 상황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큰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죠. 지금 당장 해소할 만한 부분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지역마다 또는 뭐 이제 요소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뭐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다양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적으로 공수에 온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매점 매석하는 거죠. 막 사재기를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시장에 이제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잔뜩 사재기 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아먹으려는 네 그런 속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을 더 많이 띄어올리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점 매석하는 부분들은 어려울 때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전에 경주 최부자 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논을 사들이지 말라. 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뭔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윤을 취하려는 행동 그런 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매점 매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시장에 공급 물량만 잘 돌아가기만 해도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점 매석 잔뜩 해놨는데 만약에 정부의 어떤 정책이 풀린다거나 갑자기 좋아지면은 가격이 폭락하게 되기 때문에 홀랑 망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 종목들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운송기업하고 물류 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기업들 이런 쪽 뭐냐면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구분이 좀 지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물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통운이 주가 최근이 좀 안 좋죠. 최근 5개월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자, 이번 달로 그냥 퉁쳐서 본다면 11월 한 달 동안에는 뭐 낙폭이 0.7%밖에 안 빠졌다.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오히려 1.9% 정도 올랐다. 이게 보통 장기화돼서 이제 차량의 어떤 운행이 제한적으로 가게 된다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물류 관련한 기업들은 요소수 관련해서 뭐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라면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인 시점에서는 크게 신경 쓰거나 문제시 잡을 그럴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주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변동성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뭐 생산하는 기업들, 뭐 유니슨이었든 아니면 롯데정밀화학이었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뭐
급등세를 좀 보기도 했었어요. 이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다 했을 때, 이번 달 초죠. 11월 2일과 3일에 급등세를 보였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는데, 9% 오르고 오히려 11% 내려갔어요. 계속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진 부분이 된 거죠. 이게 생산 기업이긴 한데 요소가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즉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수혜를 입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료가 없기 때문에 공장이 중단돼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호재가 악재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번 달 초에 20% 넘게 급등했지만 네,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요소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초반에 이제 뭐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해서 주가가 뭐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따지고 보니까 악재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투자 전략은 간단하겠죠. 네, 요소수 관련한 부분들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면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소수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 뭐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게 일생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튀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관련한 부분에서 또는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겠죠. 원래 들고 있던 분들은 그냥 원래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 등락과 변동성은 그냥 단기적 뉴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뉴스에 반응하는 것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MSI 지수 편입 진행이 됩니다. 11월 MSI 지수 편입. 자, 즉 정기 변경 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정기 변경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제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12일 날 발표되는 MSCI 반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 편입의 가장 유력한 종목을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가장 유력한 종목이 LNF와 FNF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F네요. 네. 야, 그 대학교에서는 F를 맞으면 큰일인데, FNF는 또 쌍권총이잖아. 빠밤. 근데, 야, F가 들어가야지 되는구나. 아무튼, 뭐, 그건 별 관계는 없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MSCI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되어 있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글로벌 펀드의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시브는 뭐 이제 항상 유지된다 뭐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패시브 자금은 뭐 특정한 어떤 종목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시장 지수라든지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추종하는 자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MSCI라는 어떤 지수에 구성되는 종목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도 우리 일족이네, 우리 구성원이네 해서, 그럼 나도 널 사줘야지, 나도 너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편출되는 종목, 쫓겨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야, 이제 니네 우리 식구 아니니까 니네한테 있던 지분 뺄 거야, 이걸 빼가지고 새로 들어온 애한테 줘야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원래 MSCI 뭐 쪽에 이제 자금이 만약에 1,000억 원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뭐 갑돌이가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그 갑돌이한테 100억 원 뺏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을돌이한테 이제 100억 원을 다시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갑돌이와 갑순이로 봐야 되는데 갑돌이와 을돌이는 좀 이상하다. 어쨌든 네, 새로 들어온 놈한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 변경에서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있다라면 네, 그 종목에게는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FNF하고 그 LNF가 지금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후보주는 이제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얼진 머티리얼즈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게임주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있어서 뭐 충분히 이제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시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유동성,
유동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즉 거래량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좀 이제 후보군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확정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직은 40% 확률 정도로만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다른 후보군들 같은 경우보다도 LNF나 FNF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MSCI 지수에서 빠질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는 휠라홀딩스와 신세계, 대우조선해양 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외국인 매도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다 빠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 MSCI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기 변경이 들어가고 뭐 나오고 하는 부분이 됐을 때 자금이 유입되고 떨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뭐 당장 영향을 많이 줘서 뭐 시장에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꼭 정기 변경에서 편입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뛰었다 뭐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점진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또는 이제 보통은 MSCI에 편입이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면서 시총이 빵 튀어 올라간 종목들이 새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또 반대적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라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그 당시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포지셔닝이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그 이면에 좋고 나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쪽도 같이 내다보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 또 그 다음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사상 최고치 행진은 멈췄지만 지수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소수 대란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는 불안한 어떤 전망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증시의 영향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화됐을 경우에만 일단 문제가 됐을 것이다. 근데 모든 문제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미열도 처음에는 괜찮지만 계속되면 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모기한테 물렸는데 이게 뭐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아프고 말아야지 막 1년 동안 아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장기화되면 뭐든지 문제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의 어떤 변동성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크게 뭐 마음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대 종목들은 뭐 이제 LNF, FNF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MSCI 지수 편입은 호재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매매 이후에 중요한 움직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명확한 근거는 물론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종종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서 예상할 수 없는 존재다. 시장이 자신들의 판단을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올라가. 또는 뭐 계속 내려가.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식을 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주식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괜찮아. 또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차익 실현해야 되겠어.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 없이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성공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주식을 대해야 돼.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마음을 조금 더 잘 묶어놓고 잘 다스려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모두들 힘내시고요. 아침에 혹시라도 변화가 좀 하방으로 들어가 있다라면 오후에 다시 올려주는 모습으로 기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가능성들을 열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